마지막으로 앞서 발달장애인의 자립 준비에 대해 발표해 주신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패널 디스커션과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전에 주거지원 관련 강연해 주신 홍선미 교수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부분 안내 드립니다. 오후에 발표해 주신 세 분의 강연자분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토론 후 질의응답이 마련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자장을 맡아주신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세션의 자장을 맡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발달장애인 자립준비, 어디까지 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붙들고 왔습니다. 오전에는 미국의 자립지원 시스템과 부모 사후 준비를 보았고, 이어서 주거, 일자리, 자산관리, 그리고 일상지원까지 자립의 4기둥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의 제목은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론과 제도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4분의 토론자와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4분의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고용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베어 베터의 이진희 대표님,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남영 운영위원님,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신탁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박상원 부장님, 그리고 성민복지관 안은전 과장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께서 각 6분씩 토론문을 발표해 주시고 이어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이 지나면 제가 조용히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지원주택을 하고 있어서요. 주거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로 준비를 했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소개받은 성민복지관 주거지원과 안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홍선미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다양한 주거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거 정책이 점차적으로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서 주거 생활을 지원을 하고 개인별 맞춤으로 어떻게 지역에서 나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역시 복지관에서 장애인 지원주택을 운영을 하면서 강동구에서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독립주거 장애인 24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평생가정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당사자의 지역 안에서의 나다운 삶을 위한 통합적 주거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환경 변화를 봐도 주거 정책들이 이제는 더 이상의 꿈이 아닌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현장에서 만나고 제가 지원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여전히 우리가 공간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달장애인의 자립 준비를 위해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정서적 독립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자립 준비라는 것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서 필요하고 독립의 주체인 당사자와 어떻게 함께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지원주택의 입주민들 대부분 아니면 복지관에서 갑작스럽게 주거가 전환되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고령화되시거나 갑자기 사별을 하는 경우 아니면 어떠한 위기 등으로 인해서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자립을 선택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거가 단순히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생활 그리고 내가 지역과 연결되는 사회적 역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생애 주기의 이른 단계부터의 준비, 내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이 나이 때 어떤 걸 해서 다음 생애 주기로 전환될 것인지, 그리고 또 가족들이 부모님 중에서 어머님 혼자가 아니라 아버님, 비장의 형제 모두가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것들이 준비하고요. 또한 그 안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탈시설 아닌 경우 제가 해서 오신 분들도 처음에 입주하시면은 내가 왜 이 집에 혼자 사는 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정말 딱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이 단순히 부모와 분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누구와 살아가고 싶은지, 내가 꿈꾸는 일상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준비해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립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와 일상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립이라고 하면 복지관에서도 자립준비 훈련이라고 해서 혼자 밥을 할 줄 알아야 돼, 혼자 세탁기는 돌려야지, 청소기는 돌릴 줄 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습득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혼자 사는데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다면 삶은 더 풍부해질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는 독립이라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정서적 고립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여가로는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활동을 하며 살면 좋을지에 대한 연습과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가족이나 친구, 옹호인, 이웃 모두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지 결국에는 정서적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경험,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경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일상 안에서 충분히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자립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지역에서 나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립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 드린 어떤 가사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제가 만나본 분들을 보면은 경험이 없이 내가 무언가를 혼자 해보는 경험 없이 오시다 보니까는 적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 일상을 한번 계획해보고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나오셔서도 내 삶을 즐기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경험들이 있다 보니 비교적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지 내가 더 편안한지 아니면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 안에서부터 활동지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보호자와 당사자가 함께 나에게 좋은 지원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여력이 되신다면 단기체험, 자립생활주택과 같은 다양한 주거 경험을 통해서 독립생활을 충분히 경험해 보신다면 아마 이후에 더 빠른 적응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당사자의 준비, 가족의 준비, 조력자의 준비도 있지만 저는 또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독립주거를 이루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어려움은 현장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시간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게 신체적 기능을 중심으로 시간이 산정되기 때문인데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신체적 기능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 역량 중심으로 제공되기를 조금 바라보는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독립주거 장애인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옆에서 밀접하게 일상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활동지원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당사자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사회복지사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좋은 지원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사분들의 분명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와 관련된 교육과 지원 체계 마련이 되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러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직군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사자의 삶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고민점도 많고 삶의 전반을 지원을 하다 보니 그 무게감도 상당해서 이직률이 현재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좋은 사람이 좋은 지원을 지속할 수 있을 때 당사자의 삶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사자 중심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와 처우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시설 퇴소 장애인은 자립정착금 등을 통해서 독립을 준비할 때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재가장애인의 경우에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집을 세팅하기 위한 부분들과 같이 초기 비용이 1,000만 원 가량이 들기 때문에 재가장애인에서는 어쩌면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이 저희가 탈시설이라고 하는 특정 집단만의 기회가 되지 않고 재가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장에서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삶을 살다 보면은 의료와 안전과 관련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언제라도요. 그런데 무용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아니면은 지금 보호자분들이 계셨지만 보호자의 사후에는 저희가 법정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원주택에서의 사례로 입주민이 반복적으로 실종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제 발견되는 곳이 예상으로는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발견했을 때 저희가 어디서 발견했는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면서 법적 대리인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의료와 관련된 응급 상황에서 지금 아마 장애인 치과 많이 가실 텐데 장애인 치과에서 마취가 불가하다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진료를 거부한다라는 이유로 전혀 의료적인 지원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적 의사결정이나 응급 상황에서의 한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년의견인 매칭도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기관에서 4년, 5년 이상이 매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효성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당사자의 독립적인 주거를 고민한다면 반드시 의료, 안전, 의사결정 영역에 대한 제도적 공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랑 지역사회 안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당사자들이 일상을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지금 지원주택의 특정 몇 명이 아닌 모든 발달장애인분들이 지역 안에서 조금 더 나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은정 과장님이 주거를 위해서는 실제로 발달장애인의 어떤 자립 역량, 개인적인 자립 역량 그리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이진희 대표님의 발달장애인의 좋은 일자리를 위하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베어베터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이라고 합니다. 이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회사 처음 시작한 게 2012년인데 그때는 발달장애인들이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오래 일하는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기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게 됐고 이효성 지사장님 말씀은 더 중증 현재 기업 고용하는 그 흐름에서는 계속 소외되고 있는 더 중한 친구들을 어떻게 고용할 것인가가 과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 우리 웬만큼 출근 가능한 발달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흔해졌다. 이런 세상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개무량했고요. 베어베터는 현재 290명 가량의 발달 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10년 차 되면서 느꼈던 게 여전히 지역으로는 발달 장애인들이 일할 만한 기업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브라보 비버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지역에서 320명 가량의 발달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발달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오래 일할 수 있을까? 우리 좋은 직장 다니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발달 장애인들한테 좋은 직장이란 그냥 급여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런 의미에서 안전하고 또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좋은 일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험으로 좋은 일자리가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2년 전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리했던 생각들을 오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지체계라는 도식이 있는데요. 일단 발달장애인이 일자리 갖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라는 조직 내에서 일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보이는 것들이 생겨요. 이 회사 내에서 요구하는 규칙들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이걸 교육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꾸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일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관리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을 저희는 이제 발달장애인 중심의 고용관리 체계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대기업들이 좀 있고요. 이제 그런 대기업들에도 이런 고용관리 체계가 전달되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을 보면서 나이에 비해서 성인병 위험군이 높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어서 초기부터 그 직장 내에 생활체육센터를 두고 이제 4시간 일을 주로 하니까 일하지 않는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건강한 루틴을 만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교육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 그다음에 가정과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그래서 직장으로서는 더 이상 관여하기 어려운 영역들의 문제들도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의 조력을 좀 받으면 이분이 직장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식으로 표현을 어려운 사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례에서 직장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의 조력을 외부에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정에서 적절하게 직장인이 된 자녀를 지원하는 보호자 및 가족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요소들이 잘 갖추어졌을 때 발달장애인의 오래가는 일자리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렇다고 이제 발달장애 본인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일자리에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일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네, 일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오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스로 개인위생 관리에서부터 출근을 혼자 할 수 있는 정도의 독립적인 모습이 좀 필요하고, 직장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걸 여기로 옮겨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업무에 필요한 업무 지시를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규칙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또
공동 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예절, 지하철을 이용하는 예절, 요 정도의 사회생활 예절은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갖추려는 노력이 발달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절대적이고요. 여기 보시면 직무기술을 많이 익혀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을 거예요. 사실 회사에서는 누구나 일할 수 있게 쉽게 직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과 일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무에서의 노력이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전파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슨 기술을 잘 갖춰야 직무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오히려 직장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발달장애인 고용에 관련해서 흔히들 많이 얘기하실 때 기업 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기업에 들어가 보시지 않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만큼 그런 쪽의 노력을 촉구하려는 움직임이 별로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을 보면은 이 발달장애인들을 기업 구성원으로서 포용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도 조직 문화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뭐 면접이라는 과정도 이들의 특성에 맞게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기술적인 것들, 이런 노력들은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근무 환경 만드는 영역에 있어서 쉬운 직무, 이것도 사실 많이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이고요.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동료, 그리고 발달장애에 맞는 인사관리, 이 부분이 거의 비어 있고 경험의 축적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 부분들을 사회로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좋은 동료 양성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파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근무 환경이 뭘까라고 하면은 저는 동료인 것 같아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기업 내에 사람에게, 이 발달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바로 옆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그 이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발달장애인들이 그 조직에서 유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건강여가센터인데 베어베터와 브라보비버는 기본적으로 이 건강여가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별생활체육센터라는 이름이고, 비버는 비버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데요. 직장여가센터의 중요성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직장여가센터에 3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시설이 있어야 되죠. 운동하려면.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역사회에 잘 찾아보면 또 활용할 만한 기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시설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을 계속 운동의 현장으로 이끌고 지속적으로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 사람들의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주는 사람. 그래서 저희는 트레이너가 정규직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고요. 외부 조력이 필요한 어려운 사례 에 대해서도 정말 이게 너무나 갈급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굿피플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기회를 만들었고, 저희 회사뿐 아니라 신청의 기반에 의해서 여러 회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설계할 때,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제일 신경 썼던 게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최소 1년, 길게는 2년까지 긴 호흡을 가지고 지원을 받게 하고, 또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가정에서 또 도움이 필요하면 가정과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코디네이팅하는 역할까지 어려운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게 부탁드리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이 오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경험을 기반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럼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뭔가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공단 서비스의 목록을 제가 웬만큼 다 훑어놨어요. 근데 이 목록은 주로 진입 단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일자리로 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일자리로 가서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될 것인가는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요가 아니에요. 네. 이 일자리를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한 6개월 다니고 말 것도 아니고 1, 2년 다니고 말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한 번 들어가면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 그 부모님들은 얘가 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면 여기서 어떻게든 끝까지 버텨서 오래 다니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면 지금과 같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서비스들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료를 양성하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직장 유지를 어렵게 하는 사례가 생겼을 때 조력 시스템이 작동하고 이런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다른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발표를 열심히 듣다가 끝나니까 좀 아쉽네요. 더 듣고 싶다는 막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애인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고용, 일자리 쪽에서는 정말 굉장히 혁신적인 크리에이터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발표도 기대가 되는데요. 세 번째 토론 박상원 부장님께서 제도의 도입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를 위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시계를 맞춰놔야 될 것 같아서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을 맞춰놓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박상원이라고 하고요. 아마 저희 협회에서 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한 10여 년간 이상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들은 앞서 유영규 변호사님께서 해준 말씀들 모두 다 동의하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일한 경험들을 좀 빗대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제자께서는 주로 세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전용 소비관리 서비스, 그리고 선불카드를 통한, 그리고 신탁관리인 제도 활성화, 그리고 한국형 특별소요 신탁제도 SNT 도입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요. 제가 토론자로서 좀 핵심적으로 어떤 질문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서비스를 이제 누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신탁 관리인에 대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러한 전문 인력을 우리가 어디서 좀 확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서비스의 전달 체계와 좀 기준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모든 이제 제도가 이 예산이 없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원과 책임 구조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좀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제도는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제도만으로는 좀 작동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잘 작동을 위해서는 이 서비스나 사람 기준, 책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에 있는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들을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요. 해외에서는 뭐 좋은 제도들이 잘 정착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신탁만 이렇게 달랑 있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런 공통점이 카드나 신탁 이런 단독이 아니라 지출 규정이나 지원인, 수탁자, 뭐 사례 관리, 복지 서비스들이 한 번에 다 잘 연결이 되었을 때 그런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주요 세 가지 이제 제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선불 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제자께서는 이제 선불 카드 등 전용 소비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러한 이제 좀 질문으로서 이 소비에 대한 관리 기준 이런 기준은 누가 과연 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들었습니다. 어쨌든 주도적으로 이 카드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소비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여야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누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많이 이제 지원하면서 느끼는 점이 이 당사자와 지원인 간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차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저희가 잘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나 사례들을 좀 많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카드 도입뿐만 아니라 카드와 함께 개인별로 이 재정 지원 계획 그리고 개인별 지원 계획 뭐 여러 가지 사람 중심 계획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이 당사자를 위한 소비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신탁 관리인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신탁 관리인 제도를 활성화해서 이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신탁 관리인을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뭐 가족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 관리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변호사나 또는 뭐 기문기관에 있는 종사자 이런 분들을 막상 신탁 관리로 내가 선임하겠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뭐 돈도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탁 관리인을 꼭 하나의 전문가 틀에서 발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기준이나 그런 자격을 마련해서 제대로 된 신탁 관리인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신탁 관리인 제도는 뭔가 관리와 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앞으로 변화할 신탁 관리인은 여러 가지 감독의 기능을 또 넘어서 상담이나 여러 가지 당사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지원의 역할을 함께 병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재 신탁 관리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보수 체계나 자격 체계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될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별 수요 신탁 제도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신탁 제도를 특별 수요 신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공부조에 대한 그 혜택 이런 을 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제 사실 이 S&T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발달 장애인 분들을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은 실제 돈이 재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만을 위한 제도인가, 그런 이제 고민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 자산이 없는 가족들도 이 서비스에 같이 유입되어서 모두가 보편적인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뭐 하나만 이제 도입할 것이 아니라 다층적인 재산관리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산의 이제 그런 유무 그리고 재산의 그런 높낮이와 맞춰서 뭐 고액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S&T를 도입해서 지원을 하고 뭐 중간 자산이나 소액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에 있는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나 이런 소비관리 지원 서비스, 금전관리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좀 필요한 수준의 재산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네요. 네, 핵심 과제로 이제 4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제도 설계를 하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5가지 좀 원칙을 제안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소비관리 서비스나 신탁관리나 S&T에 대한 그 운영 주체 체계를 법과 제도로 명시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과제이고요.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인력 양성 체계가 구축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출에 대한 표준 기준과 절차 수립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재원 마련과 형평성, 그리고 품질 관리와 감독 체계가 다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형 체계 완성의 조건은 이 신탁 S&T 민간 신탁뿐만 아니라 소비 관리 서비스, 소비 지원 계획,
그 전문적인 신탁 관리인, 그리고 공공의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자원들이 비로소 잘 연결되어서 이 5가지가 잘 연결이 돼야만 비로소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형 재산관리 지원 체계가 좀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엄청 잘 지켜주셨네요. 네. 박상환 부장님이 구체적으로 아까 유영규 변호사님이 저한테 제안해 주신 자립적 소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고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두 분이 같이 연구를 앞으로 같이 수행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마지막 토론입니다. 남영 운영위원장님의 개인의 훈련을 넘어 사회적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자립의 다음 과제라는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남영 운영위원이고요. 자폐인 사랑협회 운영위원장님은 김용직 회장님이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오티즘을 가진 1992년생 송상윤 청년의 어머니입니다. 2006년부터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운영위원으로 일하며 국내외 수많은 학회에 참석하고 수많은 부모 교육을 받으며 또 수많은 동료 양육자들과 지원하시는 분들께 아들 상윤 씨의 성장 속도에 맞춰 양육 경험을 나누는 강의를 해왔습니다. 처음 대체 불가능한 다름을 느껴서 소아정신과를 찾았던 36개월 이후 지금까지 좀 많이 지나치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특수교육과 치료, 의료적 지원, 그리고 생활훈련과 사회 적응에 매진해 왔습니다. 아들을 바꿀 수 없으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 35살 현재 상윤 씨는 저기 앉아 있습니다. 3살 무렵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또 성숙했습니다. 우리 상윤 씨의 일과는 평일과 주말로 나뉘어서 꽉 차서 돌아가는데요.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주간활동 서비스 센터에 다니고 지난 7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모았던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에서 찾아서 밥과 간식을 사 먹으면서 관리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어디가 어떻게 언제부터 아픈지 알려주고 병원도 혼자 다닐 수 있습니다. 중2 때 찾아온 뇌전증 전조 증상도 알고 약한 증세가 찾아오면 대처하고 지속 시간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니 살림은 특기가 되었습니다. 대충 먹을거리가 있으면 혼자 1박 2일을 지내며 일과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연습하고 소통하며 교회 성가대에서 리코더 반주도 합니다. 이렇게 상윤 씨의 실생활을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지원의 날실과 시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들어가 짠 그 테피스트리 달력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36개월부터 놀이치료로 시작한 치료와 의료 지원,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 또 비장의 영역까지 섭렵한 교육과 체험, 너그러운 이웃과 학부모들의 손길과 눈길, 때로는 가족의 의도적인 무관심조차 지원이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근로지원인과 매니저님들, 주간활동 서비스 센터 스태프들의 지원에 붙여서 유난히 예민한 저의 관찰력과 다소 무모한 용기와 들이댐도 상윤 씨의 지금이 있게까지 일상의 필요가 되었습니다. 개인 송상윤 씨의 자립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 정도면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항목 중에 상당 부분 이뤘다 싶겠지만 정작 사회적 자립에는 발 하나 담근 정도일 뿐이라고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5년 전부터 뇌전증이 악화돼서 회사를 휴직하며 건강을 돌보는 동안 성인 상윤 씨를 24시간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복지관 성인기 프로그램에 다닌 4년과 이후 직장 생활을 한 7년 동안 매일 함께 생활하기는 처음이라 놓친 부분을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성숙하고 독립적이라서 놀랄 때도 있었으나 변함없이 평생 가져갈 순진무구한 오티즘의 특성을
아프지만 제대로 직면하고 수용할 수 있어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와 상윤 씨가 훈련생과 선생님의 관계에서 진짜 엄마와 아들이 된 것 같아서 사소하게 다투는 일조차도 때로는 감사하고 흐뭇합니다. 저는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신 덕분에 상윤 씨의 때마다 다가오는 전환기를 단계마다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깊이 감사드리며 생생한 경험을 동료 부모님들께 나누는 일을 했으나 아들의 중년과 나의 노년으로의 전환기, 또 우리 부부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의 노년을 준비하는 일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라 두려움이 앞섭니다. 물론 발달장애인의 노화 연구에도 관심이 많으나 이제 시작인 영역이라서 별로 알려진 결과가 없으며 주거 지원에 대해서도 정보를 모으고 설명회도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실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별로 없고 주변에 실제로 독립생활을 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요즘 온통 머릿속을 차지하는 주제가 너와 나의 노후 준비였고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때마침 이렇게 발달장애인 자립 준비 어디까지 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토론을 맡게 되어서 미국과 한국의 제도와 지원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그런 기회가 됩니다. 미국의 지원 제도들과 비교해 보니 한국 정부는 아직도 부모의 끊임없는 오체 투지의 결과로 미봉책을 겨우 내놓으니 정말 솔직히 화가 치밀 정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CTA, 그 캘리포니아 전환 연합이라는 그 웹사이트만 들어가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수많은 참고 자료들이 있고 또 한국 부모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 문의하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웹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며 정보의 조각보를 꾸미다가 지칩니다. 다행히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시작한 신탁 사업은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교육이나 지원에서는 개별화가 부족한 그 부분은 정부에서 매우 반성하고 채워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도 거의 모든 발달장애인, 특히 오티즘 당사자의 삶은 부모 독점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거 지원 역시 탈시설 장애인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시범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이에 윤여광 박사님의 미국의 발달장애 자립 시스템과 서비스는 우리 정부와 민간 지원 차원에서 매우 소중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의 한국 부모들이 애쓰며 이루려는 자립의 영역 반 이상이 사회적 지원 영역에 들어가 있음을 정부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부모들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또 개인의 자립의 영역에서 가장 주력할 부분은 자기 선택 및 결정 능력이라고 보고 저 역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 가정에서 연습하고 실천해야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인 그 독립생활 지원이 풍부해질 때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캘리포니아의 SDP 아까 소개됐는데요. 셀프 디터미네이션 프로그램 즉 사람 중심 계획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개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당사자 스스로 혹은 부모와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생길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 지원 없이 제대로 자신이 선택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미처 부모와 당사자가 깨닫지 못한 채 대상화와 차별이 스며든 곳이 가정과 가족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더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창출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직장 내 지원 제도를 만들며 가장 중요한 지원의 축인 부모와 가족이 전 생애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허브와 플랫폼을 꼭 구축하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 돌봄이 제대로 돌봄의 통합을 이루고 잘 정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잘 말씀해 주셨고 지역사회 내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고민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네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주거든 일자리든 자산이든 일상지원이든 제도는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닿으려면 가족과 현장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이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하고 오늘 발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안전한 보관과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자립적 소비를 발표한 유영길 변호사입니다. 먼저 박상원 부장님께서 제안 주신 그 토론 내용들 너무 다 공감이 가고요. 특히 누가 어떻게 권리와 보호의 경계선을 그을 것인가 이 문제는 뭐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자폐인 사랑협회와 저희 또 법무법인 또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이번에 이런 자립적 소비와 관련한 솔루션 개발에 착수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성과를 내고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번 오티즘 엑스포에는 강연자가 아니라 부스로 한번 참석하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정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너무 오랫동안 시행되는 계획이라 이게 옳다 그르다 막 쉽게 개입하기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가 이렇게 과거에 뭐 발달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시설이라든가 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에서 실제로 마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개별적인 서비스 또 정부가 해야 될 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굉장히 많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살고 싶은지 정책의 대상인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논의가 좀 많이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충남의 작은 마을 송악에서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자원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원조사를 주민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지 좀 많이 나오나 보자 해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새삼스럽게도 어르신들이 받고 싶은 서비스보다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계획을 다 바꾸거든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에 맞춰서 인생학교를 만드는 걸로 정부에서는 돌봄 사업으로 받았는데 이 돌봄 사업이 그들이 직접 하는 돌봄 사업으로 컨셉이 바뀐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송악마을 이야기거든요. 저는 우리 장애인들도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도 많지만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앞으로 할 수 있게끔 마을의 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정부에게만 그거를 요구했지만 정말 지역사회에도 지방정부에도 요구를 해야 되고 지역사회 같은 마을에 사는 다양한 주민들이 장애인 따로 노인 따로 정신질환자 따로가 아니라 같이 이 문제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장애인 예산만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주민이 받는 예산이면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이제 다시 지역으로 마을로 거기에서부터 꼭 고민의 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달장애인들의 자립 준비를 위해서 다양한 좋은 주제로 이렇게 하게 됐고 또 직업 영역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일자리를 찾는 데만 집중하였던 거에서 좋은 일자리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뭐 혼자 열심히 해서는 절대로 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또 동료 근로자, 좋은 동료 근로자를 양성하고 같이 살아가는 밥을 함께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어떤 자기 결정권의 근거하에서 우리 사회가 각 영역에서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주셨고 또 이렇게 쉬운 글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항상 의식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립준비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까지 왔습니다. 답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자립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준비하는 것이고 가족 혼자가 아니라 함께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각자의 첫 걸음을 정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발표해 주신 이효성 지사장님, 유영규 변호사님, 김연아 부센터장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이진희 대표님, 남영 운영위원님, 박상원 부장님, 안은정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오티즘 엑스포 오티즘 스쿨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